전 세계 항공이 멈추게 생겼습니다. 2026년 4월 전 세계 항공에 비상이 생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급등했고 이로 인해서 항공업계에도 크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에게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에 쓰이는 항공 정제 기술 부분에서 한국이 최정상권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3월 셋째 주 상황이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중동산 원유를 혼합해서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70%에서 80% 중반대까지 가동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 방출도 병행되면서 단기적인 공급 공백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 소식이 외교 채널로 퍼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카운터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금 정유업계 쪽 업데이트 받았습니다. 가동률 회복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화 너머에서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매일 문의가 오고 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한국산 항공유 없이는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보고가 올라와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 하루 수백 편이 뜨고 내리는 세계 최대 공항 중 하나가 한국산 항공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말로만 알던 사실이 갑자기 피부에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호주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는 국내 정제 능력이 부족해서 항공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한국산 비중이 높다 보니 공급 차질에 극도로 민감했어요. 호주 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시드니, 멜버른 공항 항공유 재고가 통상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측 공급 일정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최대한 구체적인 수치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팀장한테 말했어요. 호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공항 재고가 위험 수위예요. 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카드가 뭔지 알아요, 이 과장.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공급 능력이요. 맞아요.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 세계에서 이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게 우리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 외교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프랑스 측에서 정상회담 준비 관련 실무회의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4월 1일, 방한 이틀 전에 양국 실무진이 최종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에너지 담당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의 통보를 확인하면서 저는 달력을 봤어요. 4월 3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열흘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국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어떤 나라로 기억될지가 결정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4월 1일 실무회의 당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외교부 청사대회의실이었어요. 프랑스 측에서는 에너지 담당 공사와 실무진 3명이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국장님, 팀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실무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예상보다 편안했습니다. 프랑스 측 에너지 담당 공사가 먼저 운을 뗐어요. 서울에 여러 번 왔다고 했는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더니 웃으며 프랑스어로 넘어갔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파리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된 게 에너지였어요.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 전체가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통역이 끝나자 국장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원료 수입국이기도 하니까요. 프랑스 공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원유 없이도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이 됐잖아요. 그 비결을 프랑스가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살짝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구체적인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한국의 연간 항공유 생산 능력, 프랑스 주요 공항의 소비량, 중장기 공급 협력 가능성, 그리고 한수원과 프랑스 오라노, 프라마톰 간의 원자력 협력이 에너지, 안보 전반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논의됐어요.
회의 후반부에 프랑스 공사가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파리에서 준비해온 초안입니다. 양국 에너지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개요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항공유 공급 협력, 원전 연료 공급망 연계, 대체 에너지원 공동 연구. 3개 축으로 구성된 내용이었어요. 프랑스가 이미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프랑스가 진심이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거움도 느꼈어요. 진심으로 협력을 원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건 우리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멎어 있었습니다. 젖은 보도블록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졌어요. 저는 걸으면서 내일 모레면 마크롱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이 끝나고 나면 한국의 에너지 외교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4월 2일 밤이었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전. 저는 사무실에서 최종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내일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할 에너지 협력 방안. 문서, 한수원과 프랑스 원전 기업 간 협약 배경 설명 자료, 항공유 공급 안정화 로드맵.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과장, 방금 업계에서 연락 왔는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S51 쪽에서 내일 오전 중으로 가동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가 왔어요. 대체 원유 투입 과정에서 설비 일부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규모는 크지 않은데 타이밍이. 말을 잇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정상회담 당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프랑스 측에서 원하는 게 신뢰성이라고 했습니다. 공급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인지를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담 당일 아침에 국내 정유사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회담 전에 프랑스 측에 먼저 알리느냐, 아니면 일단 내일 회담을 진행하고 추후에 설명하느냐. 저는 일어서서 재킷을 집었습니다. 프랑스 공사한테 연락해야 합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지금이요? 밤 11시인데요. 네. 지금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공사 번호를 찾아서 누르면서 생각했어요. 숨기는 게 더 나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알리는 게 진짜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이 자리에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이 과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회담 전에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생겼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낮게 말했어요. 말씀하십시오. 공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끊거나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나서 잠깐 침묵을 견뎠어요. 전화 너머에서 공사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첫마디였습니다. 솔직하게 먼저 연락해 주신 거 잘하셨습니다. 파리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다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구조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시적 문제입니까? 일시적입니다. 대체 원유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조정 문제이고 빠르면 사흘 안에 정상화 예상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내일 회담에서 이 부분을 오히려 의제로 올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장기 파트너십에서 더 중요한 신뢰 지표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팀장이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뭐래요? 내일 회담 의제로 올리자고 합니다. 팀장이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국이었어요. 에너지부가 아니라 국무부였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현재 한국발 항공유 수출 감소가 미국 서부 해안공항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 측에서 비상 연료 관리 프로토콜을 가동했어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는 건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연료 배급이 시작됐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루 수백 편이 뜨고 내리는 공항에서 연료 배급이 시작된다는 건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이 상황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외교 문서 속 숫자가 아니라 공항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됐어요. 저는 국장님께 심야에 긴급 문자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국장님 답장은 짧았습니다. 내일 회담 전에 나와요. 일찍. 저는 사무실 소파에 재킷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 걸까? 더 일찍 대응했어야 했을까? 원유 수급 다변화를 진작에 준비했더라면 달랐을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사무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니 목이 뻐근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서울 도심이 이 시간에도 불을 끄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복도 창가에 기댔습니다. 솔직히 그 시간이 이번 일 전체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정상회담은 몇 시간 뒤였고 미국 공항은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있었고 국내 정유사 가동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왜 하필 지금인가 싶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과 공급망이 외부 변수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좁은 바닷길 하나가 우리의 강점을 한순간에 약점으로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공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장기 파트너십에서 더 중요한 신뢰 지표라고 했던 말이요. 그 말이 새벽에 다시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정유산업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시작했어요. 없는 걸 탓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최대한 뽑아내는 방식으로 수십 년을 버텨왔죠. 위기가 왔을 때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왔어요. 지금도 그래야 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난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공급이 흔들렸던 기억이 남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먼저 솔직하게 알리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 했다는 기억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내일 회담에서 쓸 발언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한 문단을 고쳤습니다. 공급 안정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지우고 대신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한국은 완벽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파트너입니다. 자판을 치고 나서 잠깐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월 3일 아침이었습니다. 국장님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셨어요. 저도 새벽에 자리를 지켰으니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고 잠깐 멈추셨어요. 맘새 있었어요? 네. 국장님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가 고친 문단에서 멈추셨습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제가 새벽에 수정했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번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이대로 갑시다.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한프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실무진으로 배석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오는 장면을 창밖으로 잠깐 봤습니다. 전통 의장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차량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프랑스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고 에너지 안보 의제가 올라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말했어요. 통역을 거쳐 들어온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동 전쟁이 보여준 것은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며 프랑스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그 취약성을 극복하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 특히 투명하게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프랑스가 원하는 파트너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날 밤 공사와 나눈 통화를 떠올렸어요. 밤 11시에 문제를 먼저 알리러 전화했던 그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 한계를 기술로 넘어왔다고. 앞으로 프랑스와 함께라면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과제를 더 단단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회담장 안이 조용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석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4월 서울 하늘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흐리고 비 오던 날씨가 그날 아침부터 맑게 개어 있었어요. 회담이 끝나고 서명식이 이어졌습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오라노, 프라마톰 간의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에너지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문서, 그리고 항공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 공급 안정화 협력 의향서까지 총 14건의 성과 문건이 체결됐습니다. 저는 그 서명식을 지켜보면서 지난 한 달을 빠르게 떠올렸어요. 2월 28일 토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다 팀장 전화를 받았던 순간부터 밤새 쏟아지던 각국의 연락들, 로스앤젤레스 공항 비상 프로토콜 소식, 자정에 공사한테 전화를 걸었던 그 선택, 그리고 새벽 4시 빈 복도에서 마셨던 자판기 커피. 그 모든 것들이 여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공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행사장 한켠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어젯밤 전화 잘하셨습니다. 파리 쪽에 그대로 전달했거든요. 오늘 회담 분위기가 달라진데 그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덕분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팀장과 나란히 걸었어요. 청와대 마당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이 과장,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급 안정화 로드맵, 대체 원유 다변화, 장기 공급 계약.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청와대 앞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항공기 한 대가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하얀 비행운이 천천히 퍼지며 사라졌습니다. 저 비행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느 나라 항공유가 들어있든 간에 우리가 만든 것일 가능성이 10대 중 3대였습니다. 그 숫자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오늘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차가 광화문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평일 낮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세계가 한국 항공유 때문에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였는지 그 사람들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게 외교 실무자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뉴스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제가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팀장 글씨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저는 그 메모를 떼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호주였어요. 저는 잠깐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준혁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가에 기대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다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항공기 한 대가 그 하늘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출발해서 어딘가로 향하는 비행기. 그 안에는 한국에서 만든 항공유가 들어있을 겁니다. 세계가 오늘도 날고 있었어요. 우리 덕분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2022년 기준 세계 항공유 수출 점유율 29%로 세계 1위 수출국입니다. 수출액은 약 110억 달러로 그해 휴대폰 수출액보다 많았어요.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이며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해안 지역은 무려 85%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국 항공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정유사 원유 재고 소진 우려. 대체 원유 투입 시 가동률 70%로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도 실제로 보도된 내용이에요. 2026년 4월 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국 관계가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오라노, 프라마톰 간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포함해 총 14건의 성과 문건이 체결된 것도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면 이준혁 과장, 팀장, 국장, 프랑스 공사 등 등장인물 전원은 가상의 인물이며 자정에 걸려온 전화, 새벽 사무실 장면, 청와대 배석 묘사, 각국과의 구체적 통화 내용은 모두 이야기를 위해 만들어진 장면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이 있다면 자정의 문제를 먼저 알리러 전화를 건 그 순간이었으면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숨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짜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니까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오늘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창의적으로 엮은 뉴스픽션 형식이며 특정 인물이나 기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집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고 아내가 장 보러 나간다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일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외교부 에너지자원과 팀장이었어요. 주말 아침에 팀장한테 전화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이 과장, 뉴스 봤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눌려있는 목소리였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당장 켜봐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어요. 저는 곧장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테헤란 상공이 잡혀 있었어요.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유가 급등. 중동 전면전 가능성. 순간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 그 원유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로 우리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유를 만들어 수출하죠.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요? 팀장의 말에 저는 이미 재킷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아내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출근한다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핸드폰 뉴스를 훑었어요. 국제유가가 이미 배럴당 50달러 넘게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일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었고 그때마다 며칠 요동치다 가라앉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황판을 들여다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그 좁은 바닷길이 막히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업무용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신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측 카운터파트였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한밤중이었을 텐데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통역 없이 영어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요점만 말하겠다는 식이었죠. 이준혁 과장님, 현재 한국 정유사들의 항공유 생산 및 수출 가능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저는 잠깐 말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지금 막 상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금 서부 해안 공항들 연료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하와이. 그 지역 공항들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85%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 호놀룰루 공항. 하루에도 수천 편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그 공항들이 한국에서 만든 항공유로 날고 있다는 거였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얼마나 묵직한 의미인지 새삼 실감이 됐습니다. 팀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미국만이 아닙니다. 호주 쪽에서도 연락 왔어요. 일본도 확인 중이고요. 저는 자료를 꺼내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유 수출 현황. 2022년 기준 세계 점유율 29%로 세계 1위. 수출액 약 110억 달러. 휴대폰 수출액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수출처는 미국이 34.8%, 호주 19%, 유럽 17.5%. 전 세계 하늘을 나는 항공기 10대 중 3대가 한국에서 만든 항공유를 쓰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요. 우리 정유사들의 설비는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네 곳 모두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를 기반으로 정제 공정을 설계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동에서 원유가 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조선들이 발이 묶였어요. 대체 원유를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질유를 우리 설비에 넣으면 정제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설비 자체가 중동산 원유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이 정작 원료가 없어서 생산을 못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전 세계가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위기라는 걸.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외교적 무게를 가질 것인지를요. 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과장, 오늘 하루 길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 한쪽에는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선박 위치가 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국내 정유사 원유 재고 현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걸려온 전화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중에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각각 연락이 왔어요. 모두 에너지 당국 또는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접촉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어요. 한국 항공유 수출 차질 여부, 대체 공급 가능성,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회의실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점심은 누군가 사무실 안으로 가져다 줬는데 절반도 못 먹고 밀쳐뒀어요.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상황 브리핑을 들으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현재 정유사 원유 재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빠르면 이달 말 소진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국장님이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랑 공조 방안 지금 당장 검토하세요. 그날 오후에 파악된 상황은 이랬습니다. 에너지 분석업체 케이플러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이미 외신을 통해 경고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한국의 항공유 수출이 3월 들어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느려질 것이라고요.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미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에너지부가 아니라 국무부 채널이었어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국제에너지기구와 협력해 비축유 방출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 그 시점에 우리가 방출하기로 한 2246만 배럴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 정유사들이 연간 처리하는 원유의 겨우 8회에서 90회치에 불과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저녁 무렵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항공기 한 대가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비행기 안에도 우리가 만든 항공유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날고 있는 저 비행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버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퇴근을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사무실 소파에 잠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책상에 돌아와 앉으니 이메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발신국들을 훑어봤어요.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맨 아래에 낯선 발신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한 정중한 문의였는데 내용을 읽고 나서 저는 잠깐 의자에 기댔어요. 중동 산유국이 한국의 에너지 관련 협력을 타진해오고 있다는 게 처음엔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항공유를 만들어 파는 게 우리인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온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우디도 지금 자국 영공과 걸프 지역 항로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중동 역내 항공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국 항공사들의 연료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죠. 정작 원유는 땅에서 나는데 그걸 항공유로 정제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제 능력과 공급망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정제 능력에서 세계 최고가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한테 연락해오는 건 단순히 항공유 물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유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그동안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프랑스 쪽은요? 프랑스 에너지부에서 공식 채널로 3번 접촉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단순히 항공유 공급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안보 협력 전반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프랑스가 왜요? 프랑스는 지금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원전 중심이긴 하지만 항공유처럼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 파트너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저도 새삼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정제 기술을 키우고 수출 기반을 닦아온 게 바로 이런 순간에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외교부 본부에서 긴급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요 교역국들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특히 유럽과의 공조 방안을 구체화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침 말미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4월 초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 방한 계기에 에너지 협력 의제를 정상회담 핵심 안건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너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의 무게를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고 정상회담 의제까지 바뀌려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내부 상황은 어떤가?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원유 재고 소진 위기는 현실이었어요. 정유사들이 국제에너지기구 권고에 따라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지만 그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을 서두르고 있었지만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된 설비에 다른 원유를 넣으면 가동률이 뚝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어요. 세계가 우리를 믿고 연락해오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업계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정유사 대외 협력 쪽 담당자였는데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수출 물량 유지하면서 국내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유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팀장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팀장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프랑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협력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공급을 못하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건 분명했어요.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실제로 감당할 공급 능력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한참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국내 정유사 설비 현황, 대체 원유 도입 가능 경로, 비축유 방출 일정.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말만 앞서면 안 된다는 걸 외교 실무를 하면서 뼈저리게 배워온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팀 회의에서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프랑스와의 에너지 협력 논의는 단기 공급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원유 수급 다변화, 대체 원유 도입 기술 투자, 장기 공급망 구축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가져가야 해요. 우리 약점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협력 의제로 만드는 겁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프랑스가 원하는 게 안정적인 파트너입니다. 완벽한 공급자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파트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저도 그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4월 3일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다시 떠올랐어요. 준비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전화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이 왔고 호주 에너지부도 공식 채널로 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해 왔어요. 일본은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양쪽에서 동시에 접촉해 왔고 싱가포르는 창의공항 연료 수급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 와중에 프랑스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에너지부 실무 채널로만 연락이 오던 게 3월. 둘째 주부터 외교부 채널로도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격이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접촉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항공유 수급 상황을 묻는 게 아니라 한불수교 140주년 방한 계기에 에너지 안보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싶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타진해 왔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한 바퀴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는 각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온 거였습니다. 팀장이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말했어요. 국장님이 찾으십니다. 대책회의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국장님과 함께 에너지자원과 유럽과 경제외교과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현재 상황 정리부터 해봅시다. 이 과장. 저는 준비한 자료를 폈습니다. 현재 한국 항공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중동산 원유 수입 차질, 둘째는 그로 인한 국내 정유사 가동률 저하입니다. 비중동산 대체 원유를 투입할 경우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협력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프랑스와의 협력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정제 기술과 공급망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프랑스가 원전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안 우리가 항공유 공급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구조. 그리고 우리는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 투자와 원료 다변화에서 프랑스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공급 계약이 아니라 장기 전략 파트너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님이 자료를 덮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상회담 준비 시작합시다. 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되면서 제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각국 실무 채널 대응, 오후에는 정상회담 에너지 의제 준비, 저녁에는 자료 검토. 집에 들어가면 자정이 넘어 있는 날이 이어졌어요.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데워놓고 먼저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연락이 하나 왔어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에너지 담당 참사관이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개인 번호로 문자가 먼저 왔어요. 잠깐 통화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점심시간에 혼자 회의실 한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사관의 한국어가 꽤 유창했어요. 서울에 3년째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파리에서 이번 방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교 기념 행사로 보지 않아요.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싶다는 건가요? 정제 능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급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인지 그 신뢰성을 보고 싶은 겁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중동, 러시아에 이어 이제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신뢰성. 그 단어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프랑스가 원하는 건 기술 수치나 공급 물량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파트너십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서류로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걸어오면서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방식이 바로 그거였다고요.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을 기술로 덮어왔고 그 기술로 신뢰를 쌓아왔다고요. 지금 프랑스가 묻고 있는 건 그 역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늦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 왔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가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이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시간이었습니다.